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들으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엄청난 가정사가 있어서 최대한 조리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얼마 전 새로 오픈한 샵까지 총 3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꽤나 풍족하게 버는 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대형 헬스장을 저보다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헬스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사실 크게 돈 욕심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 부부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우체국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남들이 선망하는 소위 철밥통 직장을 갖게 되어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경쟁률도 꽤 높았던 직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받는 일이 아니다 보니 아주버님은 자신의 동생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자 어느 순간부터 항상 비관적인 표정으로 다니시게 된 것이었죠. 형님 역시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며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이셨지만 아무래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희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형님 부부와 저희 부부는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막 시집을 왔을 때는 형님 부부보다도 시아버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저희 부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기에 그 규모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정말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도 항상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큰놈은 영 사업머리라고는 없어서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고 작은 놈은 지 사업에만 푹 빠져 지 애비 사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 그깟 사람 대하는 사업 키우면 얼마나 키울 수 있다고 저리 빠져 사는지 원. 내가 이 나이 돼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도 시아버님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애는 가질 계획이 있나? 요즘 시대는 애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도 많고 시부모님들도 며느리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뜸 이런 질문을 받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워낙 아기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그렇다고 대답해드렸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시아버님은 만족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많이 낳을 필요도 없다. 아들이기만 하면 돼.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잠깐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딸을 원하는 집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바램으로 그치기만 하지.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게 키우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초면부터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니까 괜히 이런 집에 시집 갔다가 조선시대 때만큼 엄청난 시집살이만 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리 형이랑 형수가 아이 소식이 없어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세게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한테 억지로 사업체를 물려받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알아서 중간에서 막아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걱정이 사그라들더군요. 시댁과의 갈등에서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가 생각보다 없다던데 내가 남편 하나는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보다 시아버님의 집착은 예상보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무거우니 아무래도 시댁에 가는 일은 항상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되더라고요. 특히 식사 시간 때마다 결혼 3년 차인데도 아직 아이 소식이 없던 형님 부부가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고 시아버님이 그런 형님 부부에게 잔소리를 하며 은근히 저를 압박하시는 눈치가 느껴질 때마다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나마 시어머님께서 저희 며느리들을 좀 챙겨주셔서 일 시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저희를 빼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게 오히려 저희를 위한 것이었다니 웃기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를 따로 아래층 주방으로 데려가 과일이며 빵이며 입에 물려주셨어요. 우리 먼저 먹고 나서 디저트로 차려가자. 위에서는 영 입안이 까끌하지? 잔소리 듣는 일도 배가 든든해야 참을 힘이 생기는 법이야. 어서 먹어. 그런 시어머니 덕에 형님도 저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제 남편 역시 시댁에 가는 횟수 자체를 조금씩 줄이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저희 부부는 시댁과 분리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한 지 1주년이 조금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소식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뻤고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손주 소식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던 아버님은 당신께서 직접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신 거였죠. 저는 조만간 찾아뵈려고 했는데 소식을 전해드린 즉시 저희 집으로 오실 줄은 몰랐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엄청난 관심을 쏟으셨는데요. 그래, 몸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몇 주 차라더냐? 아직 아기들 성별은 모르는 거지. 아이가 생겼으니 몸조리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일은 점차 줄여나갈 거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거라. 네가 이제 홀몸이 아니니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하거라. 말로. 일단 며느라가 너 머리 염색한 것부터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소에는 제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던 터라 임신 사실을 막 알았을 때는 아직 갈색모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진심으로 제 머리를 다 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무서울 지경이었죠. 저도 물론 제가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모르고 평소처럼 염색한 것이 신경이 쓰이던 찰나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삭발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시아버님은 계속 제 염색머리가 눈에 밟히는지 제 머리를 보고 저거 다 밀어야 할 텐데 하며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고 남편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저희도 안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하면서 집에 바래다 드린다면서 시아버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한숨 돌리 나 있는데요. 얼마 뒤 제 아기들의 성별을 확인해 봤더니 귀하게도 남녀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다리시던 남자 손주 소식을 듣자마자 시아버님은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돈을 쓰시는 거였어요. 다양하고 비싼 아기 용품부터 해서 산모에게 필요하다는 영양제까지 계속해서 택배가 쌓여갔습니다. 그것만 봤다면 오히려 시아버님께 감사했어야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는 제 임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족 전체가 모였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저를 시어머님이 과일을 좀 깎아오겠다며 데려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님의 부름이 무슨 뜻인 줄 알기에 얼른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시아버님이 엄청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손주배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겠다고? 큰 며느리 데려가면 되잖아, 큰 며느리. 여자가 돼서 애기 하나 못 가지고 저러고 밥만 먹고 앉아있는데 에휴, 일은 큰 며느리 전부 시켜. 손 부족하면 큰애 데려가서 지 마누라 도우라고 해.
너희는 결혼을 했으면 애를 봐야지.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올 때마다 밥만 축내고 말이야. 얼른 네가 내려가서 과일 깎아와. 그러시면서 애꿎은 아주버님을 식탁에서 내쫓으시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눈치가 보여 조용히 밥만 드시던 아주버님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형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 소리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처럼 분위기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사모한테도 안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라고 애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형수랑 와이프 보기 창피해서 진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계속 택배 보내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보내주신 돈도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다신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돈 1,000만 원이 없어 보여요? 저희도 저희 아기한테 필요한 물품 충분히 살 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가 벌써 아버지 소유물인 것처럼 좀 굴지 마시라고요. 뭐 이 자식아? 이게 지혜비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누가 너 좋으라고 보냈어? 어? 내 손주한테 보낸 거야 이놈아. 너야말로 네가 뭔데 내 손주한테 내가 돈 좀 쓰겠다는데 중간에서 맞고 난리야. 너야말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앞길을 벌써 막고 있는 것 아니냐? 니네 그 알량한 가게들 몇 개 가지고 우리 손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줄 알아? 아버지는 뭐 저희 형제 부족함 없이 키우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실 동안 엄마가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 보고 자라는 게 아버지가 말하는 부족함 없이 애 키우는 거예요? 이 자식이?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들고 있던 수저를 집어 던지시며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손에 들고 계신 게 수저였기에 망정이지 뭘 들고 있으셨더라도 집어 던지셨을 거예요. 남편은 시아버님의 분노는 본체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이런 꼴을 보여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보호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역시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날 시댁에서 급하게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말을 내뱉는다는 게 내가 순간적으로 한 말 실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가 아가. 그날 이후로 몸에 무리가 가거나 하는 건 없지? 평생 고운 말 따위 안 하던 양반이라 네 시애비 딴에는 챙겨준다는 게 오히려 불편했을 거야. 당분간 시댁에 오지 말고 집에서 맘 편하게 몸조리 힘쓰려무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챙겨주시라고 하신 말씀인 거 저 다 아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만한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계속 불편한 티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마음도 잘 알아요. 아무래도 첫 손주라 그러신 것 같은데 곧 형님네 아이도 생기고 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전 괜찮으니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이 울먹이며 자책을 하시기에 저는 한참을 달래드렸어요. 선한 시어머님이 괜히 기운 센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죠. 시어머님과 전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께도 전화가 왔는데요. 형님 역시 제 걱정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묘하게 관심사는 온통 딴 데 가 있으신 듯한 말투였죠. 아우 동서 고생 많았어. 괜히 몸도 무거운데 오며 가며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니에요. 형님이 더 고생이셨죠. 아버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신경이 곤두서신 탓에 없는 말도 나오셨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버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그런데 동서, 정말 아버님이 1,000만 원을 주셨어? 남편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지진 않고 남편 계좌로 보내셔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애기용품이나 이런 것도 엄청 보내주시고 분명 엄청 좋은 브랜드로 보내주셨을 건데 어디 브랜드야? 시아버님이 보내주신 물품들은 죄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였고 실제 애엄마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어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해드리자 형님은 통화 너머로도 입이 떡 벌어지시는 게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감탄하셨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이미 형님이 명품이며 고가의 브랜드 상품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 운동복 외에 다른 명품 가방이나 옷, 신발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사실 스포츠 브랜드가 비싸봤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또 운동이 아예 직업인 경우에는 겉이 화려한 것보다는 제 몸에 잘 맞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제품에 더 손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저랑은 성향이 정반대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형님 부부는 작은 치아와 한 마리를 기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형님이 밖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평일에는 형님이 직장에 나가시니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평일 점심에 약속을 잡으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죠. 그런데 잔뜩 들뜬 표정으로 형님이 기르시는 치아와 댕기를 품에 소중하게 안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댕이 옷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동서, 우리 댕이 봐봐. 너무 예쁘지? 이게 이번에 땡땡땡에서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가방이랑 세트로 맞췄어. 너무 귀엽지? 아, 내가 오늘 이거 아침부터 오픈런에서 사오느라 연차까지 썼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손바닥만한 강아지 옷이 100만 원이나 하더군요. 세트로 맞췄다는 가방은 400만 원이나 하고요. 그걸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서 사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 저는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며 최대한 형님께 맞춰드렸죠. 뿐만이 아니라 형님은 언제든 명품 옷이나 가방, 구두 등을 구매하면 저희 부부를 초대해 식사를 했어요. 형님 부부가 저희를 초대하면 저희는 어련히 이번에도 뭔가 장만했구나 짐작하고 가자마자 어머, 이건 뭐예요? 하고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저희가 잘 못 알아챈다면 형님은 은근히 힌트를 던져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동서는 시계 같은 건 잘 안 차나 보네? 아, 수업이 있으면 핸드폰 들고 들어가긴 그래서 급한 연락만 받으려고 스마트워치 차기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잘 안 차고 다니려고 해요. 저는 손목에 뭐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형님은 시계를 차시네요. 형님이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예쁘긴 하네요. 그렇게 눈치를 채주면 형님은 그때부터 신이 나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을 하곤 했어요. 아니, 나도 뭐 거추장스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명품 브랜드끼리 콜라보를 했더라고. 근데 또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 별 생각 없이 차봤는데 꽤 이쁘기도 하고. 또 나도 일하다 보면 틈틈이 시간 확인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면 저희 부부는 또 예쁘다며 자리가 끝날 때까지 칭찬을 해드리고요. 이런 면이 솔직히 피곤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딱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저희도 좋게 좋게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형님은 저를 부러워하시는 티를 굳이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동서 몸조리 잘 하라며 김장 차례는 김장김치도 나눠주는 등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비록 가족 모임에서 한번 큰일이 있긴 했지만 가족분들은 저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챙겨주셨고 저도 태교에 힘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임신 22주 차에 저희 부부는 청정병역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 태중에 있던 쌍둥이 중 하나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어느 날처럼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진이 가능성은 없나요?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패닉에 빠진 저를 달래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탯줄이 꼬이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염색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유산이 되는 산모가 꽤 있으세요. 자연유산이던 다른 이유건 아무리 조심하셨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유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산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산모인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쉬지 않아서 그런 걸까? 운동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책을 하게 되더군요.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본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저보다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사산된 아이는 어떻게 하죠? 아직 다른 아이는 자라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다리 다 차면 그때 같이 꺼내면 돼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정보다 일찍 조기 출산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위로를 해줬지만 한동안은 큰 상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남편의 목소리도 슬픔으로 인한 떨림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끼리였다면 이 슬픔을 잘 이겨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아이가 남자아이였거든요. 시아버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대번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저를 방 안에 있으라 하고 혼자 현관으로 나가 시아버님을 마주했는데 둘이 싸우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죠. 몸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사달을 내 사달을.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밥상머리에서 나갈 때는 언제고. 뭐? 유산? 유산이라니. 니네가 그러고도 부모야? 애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애 잘 키울 수 있겠어? 어? 결국 딸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딸이든 아들이든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저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와서 그딴 소리 하고 싶으세요? 의사가 산모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데 아버님가 뭔데 오셔서 소란을 피우세요? 남은 아이마저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며느라기는 뭐하느라 안 나와? 시애비가 왔는데 당장 나오라 그래. 제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아버지한테 제 와이프 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저랑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하시기만 해봐요 아주. 남편이 으름장을 넣으니 시아버님을 말리러 오셨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십시다 여보 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시아버님은 분에 겨워 에이 하시며 돌아가시는 듯 했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뭐라 당부하시는 게 들렸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보약 덕분이었죠. 혹시라도 유산을 한 게 제 몸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고 보약을 지어 보내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약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29주 차에 딸아이를 조기 출산했답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찌나 작고 약한지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발 남은 딸아이마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100일이 지날 때는 조금 체구가 작기는 하지만 다른 건강한 아이처럼 통통하고 혈색이 예쁜 아이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절대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가끔 오셔서 딸애를 엄청나게 귀여워해 주시고 가셨죠. 그래서 저희는 돌잔치도 굉장히 간소하게 치렀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제게 연락하시거나 저희 집으로 딸아이를 보러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남편과 시아버님이 서로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는 동안 갑자기 태세가 바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가끔 혼자서만 가족 모임에 다녀온 남편의 말로는 아주버님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이간질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재수 씨는 아무래도 둘째 같게는 몸이 많이 부담되지 않나? 유산이 그게 여자 몸에 별로 좋지가 않대. 아마 한 번 더 임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네가 잘해드려 임마. 그러면서 자기네 부부는 시험관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시더니 얼마 후 정말로 임신 소식을 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생긴 아이라 아주버님 부부는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시부모님 역시 크게 축하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형님이 임신 17주 차였다는 것이었죠.
형님 부부는 아이의 성별을 먼저 확인하고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뒤늦게 소식을 알린 것이라 했어요. 임신은 초기가 힘든데 17주차까지 비밀로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듣자마자 형님께 연락드려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형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야 입덧이 시작하는지 사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 요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웬만하면 우리 집에 안 찾아와 주면 안 될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6년 만에 겨우 가진 아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그때 찾아와줘. 형님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웬만하면 찾아가지 않고 연락만 드렸어요. 형님은 유난히 몸이 약하셨던 건지 출산까지 밖에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시댁에서도 찾아가지 않았다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아버님과 연락만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시아버님 역시 제가 임신했을 때처럼 엄청난 물량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형님이 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형님은 무사히 출산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야 형님을 오랜만에 뵙고 축하를 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시어머님도 내심 손주를 보실 생각에 들떠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출산 직후에도 형님네 부부는 가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형님도 아이도 너무 약해서 혹시라도 외부인을 만나면 탈이 날지도 모른다면서요. 결국 저희 가족들은 형님 부부가 100일 잔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야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시아버님을 뵙는 자리였는데 시아버님은 저와 제 딸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조카만 보러 가셨어요. 저는 오히려 아기가 있는데 쓴소리를 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갓 100일 된 조카를 보는데 아기가 얼마나 이쁘던지 시부모님 입이 귀에 걸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쯤부터인가 형님 부부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제 손주가 생겼으니 시아버님이 좀 누그러졌겠다 싶었는지 저와 제 딸을 조금씩 가족 모임에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갈 때마다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어느새부턴가 아주버님은 시아버님한테 대놓고 돈을 요구하셨고 형님은 아들만 않고 집안일은 전부 나 몰라라 하셨죠.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을 도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일은 전부 더 혼자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점점 형님 부부가 낯설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불안하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국 사달을 내시더라고요. 그날은 설날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나이로는 조카보다 저희 딸이 우선이었기에 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 드려야지 하며 세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애기도 바로 세배 드릴 테니까 용돈 좀 두둑히 주세요. 저희 아들이 벌써 첫 걸음마를 떼려고 하더라니까요. 애가 얼마나 습득이 빠른지 벌써부터 영재 같아요, 영재. 얼른 저희 아들 세배 받으세요. 뭐해 재수지? 아직 애기 세배 안 드렸어? 얼른 비켜봐봐. 우리 아들 세배가 중요하지 딸내미 세배가 중요한가? 그 말에 남편이 발끈해서 아주버님께 말했죠. 세배를 돈 받으려고 해? 딸내미 세배가 안 중요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형 애 생겨서 기쁜 건 알겠는데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딸은 이제 어른들 얘기 다 알아듣는다고. 자기 자식 중하면 남의 자식 중한 줄도 알아야지. 그게 큰아빠가 돼서 할 소리냐? 그런데 아주버님은 남편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느새 조카를 데려와 절을 시키더군요.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님도 여전히 남편과 냉전 중이었기에 별 말씀을 안 하셨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와 제 딸은 또다시 시댁에 가는 일이 드물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저희 딸이랑 남편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가끔 오시는 시어머님도 넘치게 사랑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부부의 욕심은 도를 지나쳐 점점 시어머님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시더군요. 아유, 큰아기는 아주 돈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무슨 애기한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유난을 떨더라 하죠. 애가 그거 몇 번이나 입는다고? 애기들 쑥쑥 커서 금세 작아질 텐데 말이야. 일도 관두고 입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고. 아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형님 부부가 불편해져 연락을 드리는 일이 사라져갔어요. 물론 형님 부부가 예전처럼 저희를 부르는 일도 싹 사라졌고요. 그렇게 형님 부부와 점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량 때문에 삼중 추돌 사고가 크게 나버린 것이었죠. 시아버님은 갑자기 급커브를 틀며 미끄러지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사고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시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사고도 꽤나 컸기 때문에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말로는 흉부에 박힌 유리가 너무 깊게 박혀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칫 잘못해서 유리 조각이 더 깊게 들어가면 사망하실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크게 놀라신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형님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급한 대로 딸을 친정에 맡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아주버님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굉장히 복잡한 표정으로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재수씨,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큰 수술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수납하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응급실로 오자마자 바로 보호자 동의받고 수술부터 한 거라 가서 물어볼까요? 수술비는 재수씨네가 일단 내는 거죠? 저희의 수중에 그런 큰 돈도 없고 돈 잘 버는 재수씨네가 일단 내줘요. 나중에 저희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도울게요. 항상 명품을 살 때마다 자랑하던 형님 부부를 오래 봐서 저도 누이 뜨인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에게는 돈이 없다면서 본인들의 몸은 휘황찬란하게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는 게 기가 찼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시어머님께는 단 한 번도 눈길도 안 주면서 시아버님 수술 내용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물어본 첫마디가 수술비라뇨. 돈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이셨는지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야, 이 몰상식한 것들아. 너희는 지금 니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돈 걱정부터 앞서더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사람 새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생사를 오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병원비든 수술비는 내 돈으로 낼 거다. 됐냐? 이것들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이거사. 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소식 듣자마자 걱정돼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돈 없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돈이 가장 큰 걱정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동서한테 수술비 내라고 협박했어요? 일단 좀 부탁하는 거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리어 말대꾸를 하는 형님을 보니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제가 병원비 내겠다고 지금 내러 가겠다고 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수술비를 결제하러 다녀왔어요. 돌아오니 마침 수술을 다행히도 잘 마쳤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의 싸움은 흐지부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행이라며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시는 시어머님을 데리고 병실로 모셨죠. 시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간병에 힘썼어요. 시아버님은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의식을 못 차리시고 계셨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님을 또 모시고 병실로 들어서는데
시아버님 침대 앞에서 형님 부부가 속닥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른 시간이라 병실 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둘의 대화는 전부 들릴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왜 안 깨어나시지?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하더니만.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정말. 돌아가셨으면 유산은 전부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나눠 갖게 되잖아. 살아생전에 잘 말씀드려서 재산 증여를 받는 게 더 나아. 우린 아들이 있으니까 잘 말씀드리면 해주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네. 수술비랑 입원비 전부 동선에게 해주는 거 맞지? 수술비는 이미 다 결제했더라고. 아, 다행이다. 이번에 샤넬에서 신상백이 나와서 돈 모아뒀는데 하마터면 날릴 뻔했잖아. 동서가 사람이 참 맹하고 착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으니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저보다 시어머님이 더 빨랐어요. 이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아버지 병상에서 그게 할 소리야? 이 금수만트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니. 니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야? 내가 니들한테 재산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그러자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깜짝이야. 엄마, 진정해요. 엄마가 오해한 거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예뻐하는 건 엄마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워낙 손주를 예뻐하시니까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끝까지 자기네 아들을 팔면서 얘기하는 꼴이 이젠 가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형님 부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호통을 치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누구 아들? 그 애가 누구 아들인데 네 아빠가 이뻐해? 아주 임신했다고 유난을 떨어대더니만 어디서 애를 입양해 와서는 친자식 행세를 하려 해? 그걸 가지고 네 부모를 끝까지 속일 셈이었더냐? 내가 진즉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다만 어디 이런 천일공노할 짓을 벌일 줄이야.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어? 시어머님이 던지신 서류는 바로 입양 서류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동안 온 가족을 감쪽같이 속이고는 아들을 낳은 척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아들을 가지려고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군요. 단지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요. 시어머님이 던진 입양 서류를 보자마자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버님이 아들 손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는 아버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입양한 거예요. 정말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어머님. 딱 한 번만요. 맞아, 엄마. 아버지가 맨날 아들 타령만 하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도 손주가 생기고 아버지 누그러지시니까 좋아했잖아. 우리는 효도하려는 의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정말이야, 엄마.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다 큰 어른 둘이서 무릎 꿇고 기면서까지 싹싹 비니 그 모습이 괴기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돈 욕심에만 찌들어 그렇게 비굴하게 빌어대는 모습이라뇨.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시아버님이 두 눈을 뜨고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신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형님 부부를 보고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재빨리 호출벨을 눌러 의사 선생님께 시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시아버님이 깨어있었다는 걸 깨닫자 형님 부부는 기함을 하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어디부터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다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그때 급하게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주버님을 말렸습니다.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물러나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형님 부부는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오해라며 떨어질 줄을 몰랐고 결국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불처럼 화를 냈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시아버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병실 앞을 지켰죠. 병실은 1인실로 옮겼고요. 또다시 찾아와 시아버님을 못살게 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형님 부부는 수차례 병실 앞을 찾아왔고 남편과 병원 경비들에 의해 쫓겨나곤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이 그런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시아버님 간병을 해드렸을 뿐이었어요. 다행히 시아버님은 몸을 회복하셨고 몇 개월 후에는 퇴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쉬시면서 회복에 전념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를 부르시더군요. 아이들도 전부 데려오라고 하셔서 형님네도 아들을, 저희도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시댁에 가보니 문 앞에 웬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못 본 채 하고 들어가 시아버님을 배웠죠. 가족들이 다 모이자 시아버님은 문 앞에 있던 남자 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형님네 부부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버지 하며 억울하다는 듯 불렀지만 두 남자는 말없이 시아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둘을 제 앞에 붙잡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 둘을 보며 그제야 입을 떼셨습니다. 니네 둘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알겠어? 내가 그날 그 병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듣고 있었다. 너희 둘이 내가 죽는 게 이득인지 안 죽는 게 이득인지 저울질 하던 것부터 네 애미가 진실을 밝히자마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까지 전부 다. 내가 그동안 천치라서 너희들 욕심을 채워주고 있었는 줄 아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 너희들한테 돈이 가면 아들이라도 제대로 챙길 줄 알았다만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배만 채우고 있었더구나. 나도 손주의 눈이 멀어 잘못 판단한 탓이 있으니 준 걸 도로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여태 뽑아먹은 걸로 둘이 알아서 잘 살든지 해라. 애는 여기 두고. 너희같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이 아이 우리 집 둘째네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가거라. 오늘보다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아버님의 말이 끝나자 형님네 부부는 몸서림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저 장남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거나 아버지 저희 진짜 이렇게 버릴 거예요? 특히 형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전부 쏟아내면서 울부짖는데 아기가 따로 없더군요. 아버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님 때문이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아들을 목매지만 않았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은 당신이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정장 입은 남자들에 의해 할 일 없이 끌려나갔고 실제로도 두 사람을 본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추후에 시아버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정말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희 딸과 형님 부부가 데려온 입양아를 보시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구나. 미안하다. 너희 부부에게도 미안하다.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허튼 것에 목을 매다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못난 말과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었어. 앞으로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 그리고 너희 딸도 똑같이 내 손주로 대여할 테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데리고 오려무나. 그동안 잘못한 만큼 이 아이한테 잘할 테니.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사과를 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그 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지 한없이 작아 보이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날 시아버님을 용서했고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댁에 딸과 함께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아이 키우는 것을 돕기도 하고 아이들 재롱에 조금씩 시댁이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요. 시아버님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저희 딸도 몇 년 동안 저희가 노력한 끝에 이제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고요. 형님네 부부에 대한 소식은 남편과 시아버님만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이 그래도 발붙이고 살 집은 구해주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도 형님 부부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것이
조금은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형님의 마지막 울부짖음에 시아버님도 크게 느끼는 것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시아버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의 사업에 몰두하는 중입니다. 시아버님도 요즘에는 회사 내에 실력 있는 후계자를 찾고 있으시다며 더 이상 손주들에게 욕심을 부리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혹시라도 애들이 커서 원한다면 그때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일을 쉬지는 않고 계십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며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계시고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희 가족의 행복을 찾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나중에라도 형님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시아버님 말씀처럼 죄 없는 저희 자식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귀하게 잘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나만 빼고 죄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연봉 자랑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가 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달은 건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가 하는 멘트 같나요? 근데 정말 건강이 안 따라주면 외제차는커녕 119 타고 맨날 병원 실려가는 게 일이겠죠. 여행도 못 가고 병상에 누워 병원 천장만 바라봐야 할 거고요. 무슨 40대가 그리 건강 타령을 하는지 의문이 드시죠? 전 젊은 나이지만 자궁도 이미 결혼 전에 적출했고 신장도 한쪽 떼어 시모에게 바쳤어요. 아직 40대인 제 몸이 참으로 만신창이죠. 물론 신장 이식은 당시엔 시모를 좋아했기에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떠한 계기로 시모와 사이가 틀어졌고 10년간 안 보다가 정년에 우연히 재회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애정하는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제 인생살이를 좀 털어놓으렵니다.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돈 개념 없이 살았어요.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던 아빠는 외동딸인 제가 사달라는 건 거의 다 사주셨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바비 인형이 있단 사실 아시나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 90년대 당시에 300만 원짜리 바비 인형을 미국에서 공수해 주시기도 했죠. 지방에 작은 백화점을 소유하셨고 건설업도 운영하셨기에 아빠 쪽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였죠. 그랬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을 거예요 아마. 아빠 또한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 개념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은 우동이 먹고 싶으면 비행기 1등석 티켓 끊어서 일본 갔다 오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에 직접 날아가서 먹고 왔죠. 몇백 평인지 몇 천 평이었는지도 모를 대저택엔 제 전용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백 년 된 고가의 악기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걸로 도레미만 치다 끝났지만요.
옅은 초등학생 시선으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었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제 운을 다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대저택인 저희 집에는 저녁 되면 늘 파티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법조인, 기자, 기업인, 관료들이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 전 그분들한테 귀여움도 참 많이 받았죠. 참으로 행복했던 나날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거의 고목나무에 탁 붙어있는 매미처럼 회사 밖에서는 늘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빠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병간호에 발벗고 나섰어요. 물론 간병인이나 간호사 여러 명이 24시간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거동까지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아빠가 엄마의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장님, 사모님 패드 제가 갈아드릴게요. 간병인들도 많고 저희 간호사들도 많은데 험한 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세요. 내 와이프 똥기저귀 가는 게 뭐가 험한 일이란 말이오. 우리 집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보, 눈 뜨고 기운 좀 내봐요. 얼른 기운 차려서 우리 가족여행도 다시 가야지.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빠에겐 당연히 회사 일도 뒷전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곽 비서님한테 거의 정권을 주고 회사 일을 일임하셨어요. 개인 인감이며 뭐며 다 주며 곽 비서님을 완전히 믿고 맡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엄마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집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곽 비서가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을 다 훔쳐서 필리핀으로 도피했답니다. 그 작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뭐야? 난 마누라 병간호하느라 전혀 몰랐는데 곽 비서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끼고 챙기던 사람인데 필리핀으로 도주한 거 확실해? 아, 회장님. 지금 사모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곽 비서가 들고 튄 돈만 수백억 대입니다. 맨날 병간호만 하시면 회사 직원들 밥줄은 어떻게 합니까? 한 회사의 회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회장인 우리 아빠에게 평소에 찍소리도 못하던 직원분들이 피를 토하듯 하소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사의 돈을 싹싹 긁어 횡령했다던 곽 비서는 저와 동갑인 딸이 있기에 절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곽설화라는 그 딸과 함께 모두 가족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아빠의 회사는 처참히 망해버렸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현실 감각도 없던 아빠는 결국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더군요. 연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 회장 자리에 있을 때 문제방에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니 네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여보, 보고 싶소.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나랑 연숙이 둘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아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얼른 눈물 닦고 저기서 국밥 드시고 좀 주무세요. 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참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긴 했지만 금수저 출신의 맘여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아빠를 끝끝내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순간에 알거지가 된 경제적인 부분은 어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죠. 한 회사의 오너로 양복 입고 폼 재고 있다가 생계를 위해 몸쓰는 굳은 일을 해가던 아빠의 낯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빠, 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 일 좀 조금 줄이시고 많이 주무시고 쉬세요. 네? 아냐, 우리 딸 다시금 좋은 거 먹이고 입히려면 아빠가 쉴 시간이 어딨니? 운동하는 셈 치고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아빠의 허탈한 웃음이 살아생전 보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사이에 엄마, 아빠, 집, 돈,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죠.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했고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아빠가 잘 나갈 때 집이며 차며 다 지원해줬던 막내 고모였죠.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절 맡아야 하니 고모는 썩은 표정이더군요. 어느 날인가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대화가 제 맘을 찢어지게 했어요. 제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저기 집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키워줄 거야? 이제 중학생 됐으니 내보내.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아, 미안해 자기야. 그래도 내 피 섞인 조카인데 중3 때까지만 밥 먹여주려고. 나도 귀찮아. 우리 애들한테 저런 거지 같은 사촌 붙여놓는 것도 깨름칙하고 말이야. 도저히 참기 힘들더군요. 고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애라고요? 이 집이며 고모차, 그거 울 아빠가 다 사준 거잖아요. 이제 울 아빠 죽었으니 땡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다 현금화해서 내놔요. 당장 나가줄 테니.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현금화?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너 걷어주기 귀찮아. 이 집이 정실하면 맨손으로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학교도 손수 자퇴해버렸고요. 그렇게 중2 나이에 자퇴를 했네요. 하지만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 보고 계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죠. 일단은 당장 갈 곳도 먹을 곳도 없었기에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고자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면 점심과 저녁까지 준다고 써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5살 꼬마가 왜 학교 안 다니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찾아온 거야? 너 가출했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사장님, 저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제발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아휴, 딱해라. 그래, 알았다. 너 갈 곳도 없다고 그랬지? 그럼 누추하지만 식당 구석에 창고방 있으니 그곳에서 전기장판 깔고 당분간 살아. 괜찮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거라. 아줌마도 내 나이 10살에 조실부모하고 이 식당 보증금 마련하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두 아들을 낳은 애들 아빠도 사기꾼이었더구나. 이미 다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애를 둘씩이나 낳고 다시 본가정으로 돌아갔지 뭐냐. 여태껏 여자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야 겨우 자리 좀 잡았구나. 그래도 아들들이 둘 다 착하게 커서 그나마 다행이지. 첫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영재소리 듣다가 의대 다니고 있지. 아들 둘이 내 인생 전부나 다름없지 뭐냐. 어쨌든 나랑 비슷한 처지에 널 보니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그러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금 공부도 하고 그래라. 알았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인자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셨기에 돈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더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1년 365일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창고방에서 지내며 많은 걸 배웠더랬죠. 그렇게 어느덧 5년이 지나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연수가 너 일어나봐. 얘가 왜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고. 얘야, 정신이 좀 들어? 곧 119 올 거야. 웬 피를 양동이째 쏟아놨네. 내가 너 일 너무 많이 시켜서 과로해서 그렇니? 죽으면 안 된다. 어? 식당 창고방에서 사장님이 울부짖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파자마 바지에 하혈을 엄청나게 해놨더군요. 그 좁은 창고방이 피바다처럼 보일 정도였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병과 같은 자궁암이었어요. 제 나이 20살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었기에 웬만하면 자궁을 살리려고 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적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암이 다 퍼져버릴 수 있다더군요. 자궁 적출 수술 전날 밤을 새서 엉엉 목 놓아 울었네요. 엄마가 그렇게나 보고 싶더군요. 옆에서 간병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께서도 같이 펑펑 울어주셨어요. 제 인생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렇게 수술 후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연수가 너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창고방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하느라 바빠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첫째 아들은 같이 사는데 뭐 불편은 하겠다만 창고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 사장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좁지만 방이 무려 3개나 있는 집에서 지내니 호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가끔 꿈에서 예전 어렸을 때 살던 그 대저택이 나오곤 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식당 1평 반짜리 창고방에서 지내다가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 대저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느껴지더군요. 사장님 첫째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했어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절 보고도 싫은 티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해주더군요. 연숙씨 맞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어요. 이제 20살인데 그런 몹쓸 일을 겪다니.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참, 일하고 오면 제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직업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 환경미화분들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죠.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혹여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가끔 길에서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 하면 힘들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픈데 연숙 씨가 훌륭한 일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여튼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처녀 총각이 한 집에 있다 보니 눈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성실하고 착한 성국 씨에게 점점 스며들었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그 사람도 제게 매일 편지를 써주고 가끔 꽃도 사다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주는 등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죠. 하지만 엄마인 사장님은 첫째 아들인 성국 씨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야, 니네들 연애하니? 뭘 나 모르게 꽃을 주고받고 난리들이랴? 아유, 좋을 때다. 아, 엄마 눈치채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들킨 김에 엄마한테 그냥 허락받고 화끈하게 진행시킬래요. 나 연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뭐? 결혼까지?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냐? 연수가 네 마음도 그래? 어서 대답 좀 해봐라. 성국 씨와의 연인으로 지내며 아직 결혼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크게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제가 자궁암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기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저만 아니라면 저도 성국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면목이 없어서 허락해달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야, 그게 어디 뭐 네가 걸리고 싶던 병이더냐? 애 없으면 나중에 입양이라도 해서 정성껏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사랑이란 게 반대한다고 들어먹힐 게 아니더라. 나도 애들 아빠가 광부였기에 결혼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해서 야반도주했지 뭐냐. 남편이 둘째 100일 때 폐병 걸려 그렇게 빨리 죽을 걸 알았다면 야반도주니 뭐니 안 하겠다만 인생사 알 수 없는 거더라. 그러니 니네끼리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해라. 우리 큰아들도 홍기가 꽉 차서 할 때가 됐지 뭐. 모자란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모조리 다 아는 분이라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던 시동생도 만나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생략했네요. 허례허식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뭐. 아주 부잣집에서 살다가 집안이 폭삭 망하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결혼생활 역시 충실했어요. 아기도 없으니 집안일과 식당일에 더욱 열심히였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시모의 성향도 잘 알았기에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도 신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시모는 자기 몸 안 챙기고 과로하다 보니 투석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투석도 10년 정도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큰아들인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신장 이식만이 답이라고 하더래요. 도련님이랑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다 신장검사 받아봅시다. 혹시 알아요? 이식 적합한 신장이 있을지?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신장검사를 권해봤죠. 의사인 시동생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형, 지금 내 신장을 떼달라는 거야? 혹시라도 내 신장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떡해? 나 의사생활 초치라고 아주 작정했구만. 내가 왜 검사해야 하는데 난 못해. 형이랑 형수가 신장검사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나 바빠. 야, 이 새끼야. 너만 바쁘냐? 의사가 뭐 대수라고 잘난 척 오지네.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학원비며 의대 등록금 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다 알면서도 이 지랄이야? 누가 신장 당장 떼달래?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동생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만 병원에 가서 시모 신장과의 적합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생판 남인 제 신장이 시모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근데 전 오히려 기뻤어요. 15살에 집도 가족도 없는 절 걷어주고 임신도 못하는 절 며느리로 받아준 시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심을 남편과 시모에게 표현했죠. 여보, 어머님, 제 신장이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이식 수술해서 어머님이 투석 안 받고 편히 살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해드릴게요. 아, 연수가 내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어린 나이에 자궁암까지 걸려 자궁도 떼낸 너한테 이젠 신장까지 떼달라고 하게 생겼구나. 이 늙고 병든 시애미가 면목이 없다.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바로 이식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모나 저나 잘 회복해서 하나뿐인 신장으로 건강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모는 며느리인 저를 더 친딸처럼 잘 대해주더군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우리 한 지붕 세 식구는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의사인 시동생이 웬 부잣집 딸내미와 결혼한다고 하자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참 돈이 뭔지.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오고 말았죠. 엄마, 의사 둘째 아들 행차했습니다. 미모의 부잣집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의사인 둘째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더군요. 아유, 우리 귀한 의사 아들 왔냐? 그래, 이 아가씨로구나. 강남 사는 부잣집 딸이라고?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크게 리조트 사업을 하신다지? 어서 와요. 총구석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시동생과 시모가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소개한다며 데려온 아가씨는 겨울이었는데 웬 발목까지 내려오는 모피코트를 입고 휘황찬란하게 골드 액세서리며 다이아까지 끼고 럭셔리하게 왔더군요. 그런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아하니 뭔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그 아가씨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확실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곽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이것저것 사와봤는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예비 동서라고 찾아온 그 아가씨는 우리 아빠가 말기암인 엄마를 간호하느라 바쁠 때 아빠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보유하던 현금을 죄다 털어 필리핀으로 도망간 곽비서, 그 새끼의 딸이었어요. 곽설화, 확실했죠. 아빠는 곽비서 그놈을 회사 임원이 아닌 친형제처럼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했으니 그 딸내미도 당연히 내 얼굴을 기억하리라 믿었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내 가슴에 한 분노를 모두 담아 그 딸내미 년에게 냅다 질렀죠. 너 곽설아, 너 나 알지? 나 이현숙이야. 이철수 회장님 딸. 우리 가족여행도 같이 갔었잖아? 니네 아빠가 우리 집안 회사 돈 다 갖고 필리핀으로 튀는 바람에 우리 엄마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었어. 악마 같은 니네 아빠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사기치고 횡령한 돈으로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해? 이 개새끼들, 악마 새끼들 같으니라고. 곽설아 그 여자도 독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말을 받아쳤어요. 십수년 전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널 내 형님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야,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 지금 임신한 몸이야. 남친한테 듣자 하니 넌 자궁떼내서 임신도 못한다며? 참네. 자궁도 없는 게 어디 여자냐? 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으니 닥치고 있어. 뭐?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그게 왜 끝난 일이야? 니네 아빠가 훔쳐간 우리 집안 돈 다 내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거지같이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니네 집안은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나 보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니네 집안 멸망하는 꼴 꼭 보고 죽을 거라고. 저와 곽설아 그년이 싸우는 꼴을 보며 대강 상황을 다 파악한 시모와 남편, 시동생은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줄곧 곽설아 편만 들더군요. 너무 섭섭했죠. 야, 큰며느리야. 지금 둘째 며느리가 이미 임신한 몸이라잖니?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넌 자궁도 없어서 임신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지랄지랄거리는 거냐? 이미 10수년 전에 다 끝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가족 간에 흠집 낼 거 뭐 있냐? 우리 의사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살 강남집이며 차며 둘째 며느리가 해온단다. 심지어 우리 아들 의사 개업까지 사돈에서 다 해준다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사돈댁이 어딨냐? 큰며느리 너 행여 옛날 일 끄집어내서 사돈 어른이나 둘째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머님, 자녀는 저희 집안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런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모피코트며 다이아 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집안 회사가 전현 아버지 때문에 망해서 우리 아빤 막노동판에서 돌아가셔야 했다고요. 그런 사기꾼 도둑놈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정말 받아들이실 거예요? 막말하지 말라니까. 천연이 계속 처지랄이네. 그럼 우리 귀한 의사들의 아기까지 임신한 둘째 며느리를 내치랴? 넌 애도 못 가는 몸이니 내가 손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둘째네 뿐인데. 게다가 몇십 원어치를 혼수로 다 해온다는데 내가 이 기회를 차버리랴? 절대 그럴 순 없지. 정 그렇게 싫다면 이 집에서 니네 부부가 나가라. 내가 아무렴 의사 아들이 더 좋지 청소부 아들이 더 좋겠냐? 큰아들 내외 없는 셈 칠 테니 썩 꺼져버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평소에도 환경미화원인 제 남편보다 의사인 둘째 아들을 훨씬 예뻐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의 원수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인정하고 오히려 절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신장 투석하던 시모를 위해 며느리인 내가 신장 한쪽까지 떼어드리고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셔왔는데 이럴 수가.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무엇보다 곽비서, 그 새끼의 딸년을 동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내게서 모든 행복을 앗아간 그 집안의 딸과 가족으로 묶여야 한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차라리 시모 말대로 그 집에서 내가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충격과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짐을 싸고는 일단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주인한테 장기 투숙하겠다고 말하고는 대강의 짐만 푼 채로 살았죠. 이럴 땐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면 시댁과 연 끊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머무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15살 이후로 시모의 식당 일만 줄곧 해왔던 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식당 파트타임 일을 잡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야, 네 마누라랑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니네 부부한테 하는 내 마지막 연락이 될 거다. 난 오늘부로 청담동 사모님이 될 참이니까 우리 금쪽 같은 둘째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고 아기 좀 봐달라며 청담동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다. 신혼집에 방이 5개나 된다면서 말이야. 니 얼마나 은혜로운 며느리냐.
용돈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 아주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지 뭐냐.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전부인 것 같다. 엄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엄마를 위해 신장까지 떼준 며느리랑 단번에 연을 끊는 게 말이나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피도 안 섞인 며느리가 자기 장기를 떼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나야 의사인 동생보다 못난 놈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연숙이한테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야, 그깟 신장 하나 떼준 게 대수냐? 난 돈 많은 며느리가 훨씬 좋다. 걔랑 다시 가족되면 우리 귀한 둘째네한테 복수라도 한다고 난리칠까봐 무서워서 다시 못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귀한 의사들이 쓰레기 치우는 형네랑 영 끊으라더라. 상류층 사모님 되려면 하층민들이랑 교류하면 안 된대나 어쩐대나. 나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히 살고 싶으니 둘째 말 들어야지 뭐. 너희들은 둘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해. 봐줄 손자도 못 낳는 것들 볼 필요 있냐? 끊어라.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치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정말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제 감정을 잘 이해해줬고 일주일 뒤 시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을 가보니 이미 시모는 쌩하니 서울 강남으로 가고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영 끄는 시모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우리 부부끼리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고아원, 양로원, 수해가 난 지역 등 돌봐야 할 아이가 없었으니 홀랑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아원의 한 아이가 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 아이는 소리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저에게 자꾸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들어온 아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 엄마도 자궁암으로 잃고 나도 같은 병으로 자궁을 떼어냈는데 이 아이도 엄마를 자궁암으로 잃었구나. 불쌍한 것. 집에 와서도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 생각에 잠도 오지 않더군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어요. 소리를 우리 딸로 들이면 어떨까?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리고 말이야. 도저히 그 아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자꾸 눈에 밟혀. 입양을 하자는 거야? 그래, 나도 대찬성이야. 사실 내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연수가. 남편의 고백에 내가 본인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리라는 여자아이를 저희 딸로 입양할 수 있었죠. 잘 적응할까? 라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서슴없이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금세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레 전업주부가 되었고 양육이 때론 힘이 붙이기도 했지만 보람차고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아이가 예뻐서 미치겠더라고요. 낳은 적은 어떨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키운 적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 딸을 케어했고 우리 소리는 전교 1등을 하는 등 공부까지 잘하는 예쁜 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자식 키우니 세월이 정말 금방 가더군요. 어느새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날도 소리가 중학교 대표로 나간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 맞았다고 하여 가족끼리 축하 파티 겸 고깃집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와 함께 웬 거지가 어둠 속에서 멀뚱하니 서 있더군요. 얼핏 보니 눈빛이 흐리멍텅한 치매 걸린 할머니 같았어요. 입고 있는 몸빼바지에는 똥오줌을 잔뜩 싸놨는지 축 늘어진 채 있더군요. 역한 냄새에 코를 잡고는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라도 걸리셨나요? 경찰 불러드릴 테니 집에 가셔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며 그 할머니를 전봇대 불빛 근처로 대충 데리고 갔는데 이럴 수가. 그 똥싼 바지에 치매 걸린 할매는 바로 10년 전 인연을 끊은 시모였던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맞죠? 아니 이 꼴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어머님 아들 성국씨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제 번호도 그대로인데요. 치매에 걸려 제대로 발음도 안 나오고 몇 끼를 굶었는지 해골 같던 시모는 멍한 눈빛으로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나가래요. 집 나가래요. 시모가 돈 많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네 부부가 쫓아낸 게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희 식구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바지도 빨아야 했고 빼빼 마른 시모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거든요. 곧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일단 둘째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시모를 얼른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는 일단 이것저것 음식을 대접했어요. 손 쓰는 법도 까먹었는지 중증 치매에 걸린 듯한 시모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죠. 처음엔 죽부터 시작하여 나중엔 고기까지 잘 드시더군요. 그토록 쌩쌩했던 시모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몸무게를 재보니 36kg이 나가더군요. 아프리카 기아가 따로 없었죠. 남편도 너무 맘 아파했어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던 성훈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셨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윤성훈 이 자식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한 거야?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네는 치매에 걸린 시모를 버린 채 미국으로 도망갔더군요.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내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참 신기하죠? 본인이 거의 반평생 살았던 집을 기억하는 건지 시모가 심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게요. 우리 딸 소리는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란 존재를 처음 봤기에 신기해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거의 해골같이 살가죽만 있던 시모는 제가 봐도 마귀 할멈 같긴 했거든요. 그래도 착한 우리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모에게 말도 걸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렸죠. 뭐 예쁜 시모라고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겠냐만 자식한테 버림받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시모가 불쌍하더군요.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봤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를 데리고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이미 혈액암 말기더군요. 어쩐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해도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 딸은 이미 중학생이니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기에 전 시모 곁에서 살다시피 했고 시모는 결국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시모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듯이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그게 제가 들은 시모의 마지막 육성이었죠. 어린아이가 잠에 들듯이 제 품에서 돌아가신 시모를 붙잡고는 펑펑 울었어요.
한때는 시모를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기에 진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엄마를 외치며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 이렇게 내 품에서 허무하게 죽을 거면 뭐하러 연 끊고 10년이나 얼굴 못 보고 시동생네 가서 살았어요. 엄마, 너무 야속하네요, 엄마. 장례식을 소박하게나마 치르고 나니 시동생네에 대한 복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더군요. 경찰을 통해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냈고 수소문하여 접촉을 시도했어요.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쪽 소식을 듣자 하니 너무 놀라서 사필 규정이랑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곽비서 그 아저씨는 미국 시동생네서 치료받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가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잔뜩 옮긴 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 곽비서가 묻혀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기야 시동생네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시동생네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시동생은 자식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고 진료하다 의료사고를 크게 내서 몇백억의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값 지불하느라 파상할 지경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게 진작에 좀 착하게들 살 것이지. 시조카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프지만 못된 짓 저지른 어른들을 가엾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저희 식구들도 다시금 심적 안정을 되찾았네요. 한창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딸 덕분에 집안은 늘 긴장 모드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 아무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죠. 하지만 일체유심조라고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늘 남과 비교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며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삶엔 그보다 더 큰 가치들이 존재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